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하기 앞서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지금 저희 사무실 옆에서 축제를 하고 있어서 노랫소리가 좀 들어옵니다. 마이크가 커가지고. 근데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처음에는 저는 데모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신경이 쓰이는데, 약간 그 마이크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어요. 노랫소리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한번 방송에 다룬 적이 있었어요. 접경 지역의 부동산에 요새 이 개발 기대감으로 아주 후끈 달아올랐다. 네. 특히 근데 이 지역은 원래 물건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지역이고, 또 물건을 임장이라고 하죠. 조사하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시설이 많기 때문에 위성 지도나 이런 데 표시가 되지 않고 또 출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부 법원하고 이게 고향 지원에 낙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5월 2일 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파주시 원롱면에 있는 공장이 이제 17억 3,890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게 지금 4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번 5월 초 돼서 다시 이제 낙찰이 11억에 됐는데, 여기에 응찰자 수가 21명이 몰렸다. 지금 전국 이 공업시설의 평균 응찰자 수는 2.8명인데 이 물건에 거의 한 7배 정도의 많은 사람 21명이 몰렸다. 근데 지금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을 이제 개설한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통선 내에 있는 하천 부지 도로든 상관없이 낙찰을 받으려는 분위기인 것 같고, 사실 민통선 아니라도 다른 지역도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메리트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홍수가 난다고 했을 때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물 같은 거를 짓기가 만만치 않고, 또 하천 부지에 건물이 허가가 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하천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나 분묘가 많이 있든 없든 굉장히 낙찰이 후끈 달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만약에 이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면, 지정된다면, 이제 일반 매매에서 매수하려는 분들은 이제 지금 나가는 얘기를 자막으로 좀 잘 입력해 주세요. 예, 토지 이제 거래 허가 신청서하고 이제 무슨 돈으로 이 토지를 사게 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금 여력도 없는 사람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걸 산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분들보다 허가가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만, 이 경매 물건의 낙찰자는 이런 그 거래 허가 신청이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분위기가 정책 당국에서 봤을 때 너무 가열된다 싶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물건은 경매 나오면 굉장히 낙찰이 치열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면, 이제 일반 매매에서 허가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경매를 받고자 하겠죠. 일부러 어떤 경매 시장으로 더 몰려올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경매의 어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반 매매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살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넣어서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는 이런 어떤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뉴스를 보면,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지금 2018년 5월 4일 뉴스를 보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았다, 좀 차분해졌는데 경매 시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감정가는 또 이미 6개월에서 8개월 이전 감정가이기 때문에 또 감정가 때문에 또 감정가가 싸면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특히 다른 것보다 아파트는 너무 시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경매의 어떤 메리트는 특별히 없는 게 지금 현재 아파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때로는 또 시세보다도 낙찰가보다 시세가 또 더 싼 게 나올 수도 있어서 아파트 낙찰은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너무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시세가 너무 막 금방금방 확인되고 막 이렇게 이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아파트는 이제 경매 시장에서 특수 권리 물건이 아닌 일반 물건은 그냥 일반 매매랑 거의 같다, 내지는 조금 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문의 전화를 하나 제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관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 낙찰자를 대항해서 건물 주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게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소멸기준 권리보다 앞서 전입해야 되고, 그 전입한 날짜가 세대원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을, 세대주 말고 세대원의 제일 빠른 날짜를 인정해 준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어떤 주거 시설을 인정하는 것들은 그 건물이 실제로 주거 시설이 아니고 뭐 상업 시설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때로는 뭐 유업 건축물이든 어떤 건물의 하자나 어떤 이런 용도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고 또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인가를 따지는 거지, 이 집이 뭐 위법 건축물이라서 안 된다, 상가인데 주거시설로 사용하게 해서 안 된다라는 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또 이 집을 임대하시는 집주인이나 임차인들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 직전에 전화 한 통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7 타경에 505345입니다. 예.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전용이 49.14, 14평, 한 20평형쯤 되겠네요. 21평형 정도 됩니다. 지금 뭐 물론 이게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대단한 집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방 2개짜리, 2017년 10월에 감정가 1억 8,300일 때 한번 유찰돼서 작년 17년 11월 21일 날 1억 6,450만 원에 감정가 대비 60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잔금을 미납해서 지금 보증금이 30%입니다. 보통 10%죠. 10%인데 지금 최저가가 6,200이면 620만 원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이 1,800이에요. 신중하게 입찰을 참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도 또 계속 유찰돼서 5월 11일 날 6,276만 9천 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물건 뭐 미납 사유는 지금 선순위 이제 주거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 2017년 4월 21일보다 5년 정도 빠릅니다. 전입 확정이 다 빨라요. 전입이 2007년도고 확정을 같은 날 받았어요. 그 사람이 주거 임차인이 지금 8,500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확실하죠. 왜? 주거 소멸 기준 권리인 가압류보다 빠르게 전입했고 앞선 전입이고 또 확정이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낙찰자가 이 8,500을 전부 다 인수해야 되는 권리이다. 자, 그리고 이 관리비가 지금 요새 연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은행에 전화로 물어봤을 때 얼마 연체돼 있다고 알려주는 은행 관리 사무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요새 뭐 점점 갈수록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라서 알려주지 않겠다고, 그 반드시 뭐 알려줘야 되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아파트들이 지금 안 알려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뭐 소형 평수는 상관이 없는데 좀 대형 평수는 만약에 좀 연체가 많이 됐다 그러면 그 중에 공용 부분은 3년치는 인수되기 때문에 인수되는 금액도 좀 예상을 하시고 낙찰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만약에 1억 6,400에 받았던 사람은 만약에 1억 6,400에 8,500을 인수되면 2억 4,900에 사는 거죠. 감정가 1억 8,300짜리 아파트를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더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잔금을 미납했어요. 꼭 이런 사건은 단독 응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 방송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입찰을.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권리 분석인데, 이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입찰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두렵습니다. 이게 세대 합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간혹 낙찰을 많이 받다 보면 이 세대 합가 부분에 딱 걸려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가 그게 드러나는 경우에 뭐 잔금 내고 그걸 알게 되면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면 이제 진짜 한 20, 30개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조사를 해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다 준비하고 해도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날 수 있어요. 경매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렵지도 않거든요, 사실.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 5개 외우고, 그거보다 앞선 전입, 하루 앞선 사람. 왜? 전입은 그 전입한 날짜에 그 다음 그날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때 2일 발음이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이력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루 앞선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쉬운데, 그 개념도 안 가지고 지금 경매하러 왔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최저가 6,200에 낙찰돼도 8,500 더하면 1억 4,700이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6,200 낙찰 받은 사람은 또 현금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6,200 낙찰 받아서 80% 대출 받으려고 계산한 사람은 자기 돈을 한 5천 정도 대출 받겠다 계산하고 한 2, 3천 가진 사람은 대출도 못 받죠. 2번 죽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요즘 그 경매를 책으로 배우신 분들, 뭐 나이가 어리신 분들, 뭐 스터디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경매 투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직까지 집을 안 샀다면, 뭐 안 샀더라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주 기본적으로 좀 교양 과목에서라도 좀 다뤄줘야 된다, 대학 정도 가면. 왜냐면 뭐 기숙사에 살거나 부모님하고 살지 않으면 어디든 자기도 남의 집을 얻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 법원 가면은 입찰표 쓰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 쓰는데 와가지고 잘 썼는지 뭐 알아봐 달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을 때, 이 사건 번호, 물건 번호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이 법원에 입찰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저는 사실 좀 아찔해요. 그리고 야속 사람이 참 너무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안 알려드려요. 대답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원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해요. 두 번째,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나는 이 입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왜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남의 거 봐줄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조차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법원에 왔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이 길 물어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물건을 입찰 받으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물건에 낙찰 받으러 오셨다면 못 써서 낙찰 안 받는 게 오히려 그분한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옳은 소리 해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법원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놀라는 게 뭐냐면 입찰 법원에 가시면 당일날 아침 10시에 이제 오늘 매각할 물건에 대한 최종본, 지금까지 매각 공고는 최종본이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당일날 아침에 변경되거나 어떤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거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제일 마지막 최종본이 아침 10시에 매각 공고예요. 그 법원 입구에 10시 되면 해당 계에서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거 안 보시고 입찰 참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진행 안 한다 했는데, 그러면 뭐냐?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열심히 해봤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본 항상 룰을 지켜야 돼. 룰. 아무리 바빠도 메뉴, 아무리 늦게 와서 헐겁지겁 시간에 임박해서 뛰어왔더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기차 탈 때 그 몇 시 출발하는지 보고 타잖아요. 오늘 출발하는데 오늘 중 몇 시 이런 시간 안 보고 와서 막 기다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법원에 입찰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오늘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 안 하고 다짜고짜 쓰는 경우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나와요. 꼭 나와요. 확인해야 돼.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오늘 진행 안 한다. 만약에 내가 들어갈 물건 유치권 들어왔다. 그러면 전략을 바꾸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알고도 들어간 거하고 모르고 들어간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한 번도 저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도 10월 달에 뉴스 기사입니다. 10월 25일 날 대법원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년 동안 몰수된 입찰 보증금이 건수가 17,938건, 전체 진행 건수의 5.8%. 그리고 5년 동안에 몰수된 보증금 금액이 얼마다? 3,492억. 1년 평균 나누면 700에서 800억이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고 있어요. 뭐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세대 합가 얘기하면서 이 전입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지방에 제가 어제 검색하다 보니까 1,600만 원이 낙찰되는 빌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방 외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랜드마크 대단지 아파트도 있지만, 이렇게 뭐 세대동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그 등기상 아파트로 분류된 그 아파트 포함해서 권리관계에 지금처럼 이런 수원물건 2017 타경 505345처럼 인수되는 권리나 어떤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물건은 거의 2차에 낙찰된다. 2차 이하로 떨어진다. 의심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앞에 누가 낙찰받고 잔금 안 낸 사건은 더욱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거나 이렇게 하셔서, 만약에 그 조언을 받는데 상담료가 좀 발생했어요. 뭐 2, 30. 차라리 2, 30을 내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입찰에 들어가시면 이게 싸다고 해도 싼 게 아니다. 이게 경매 물건을 싸다 안 싸다로 판단하시면 안 돼. 경매 물건하고 일반 매매는 접근 방식이 다르고, 그 경매에 대한 이해, 경매가 왜 진행됐냐, 그리고 절차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 절차에 강제 집행 이제 하는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 경매 물건을 일반 매물처럼 상대하시면 안 돼. 일반 매물은 이런 어떤 뭐 지분 매각이나 인수되는 물건은 누가 일반 매물 내놓지도 않고 내놓는다고 해도 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싼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지만 경매 물건은 싼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싸면 싼 이유가 있는데 싼 이유는 안 듣고 싼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연락을 안 드리고 못 드립니다. 왜 싼지 이유를 설명 안 드리고 물건만 보내드린다고 해서 그거를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돈 버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자꾸 익히고 접해야 느는 거지. 그거 지금 제가 방송 드린 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아마 또 이렇게 충분히 다 이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방송을 쉬면서도 계속 이제 이 작업을 했어요. 이제 글을 써서 책이 아마 올 9월 달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방송에서 다룬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지 않은 내용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저는 다른 책하고 달리 좀 디테일을 좀 신경을 쓰려고 해요. 이런 어떤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 민사집행법하고 임대차 법을 다루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평상시에 안 쓰는 용어. 그렇지만 이거는 달리 풀어쓸 방법이 없어요. 그 용어를 익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방송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그 중에서도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경매하지 마시거나 도움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도움을 받으시는 돈이 이 보증금 날리는 돈보다 훨씬 싸게 친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고 제발 좀 방송 좀 보시라고 주위에 좀 퍼뜨려 주세요. 제 방송 홍보도 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예, 상식선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적분, 미적분 공부한 거 살면서 필요 없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준 법인데 이거를 좀 기본인 임대차 보호법도 모르면서 경매하러 오시면 안 된다. 다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패턴도 응용도 해볼 수 있는 거고 특수권리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지. 일단은 2차, 2사 떨어진 물건들, 특히 3차 이상 떨어진 물건, 잔금 미납 사건은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